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세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전 친구의 소개로 학원 강사인 아내를 20년 전에 만나 지금의 첫째가 13살이 되도록 금슬 좋게 잘 살고 있고요. 몇 해 전 어머님을 홀로 남겨두시고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 어머님을 모시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내와 서울역 근교의 작은 굴다리 밑에서 조그마한 백반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식구에게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 맛집 블로거가 다녀간 이후로 저희 집에 손님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고민이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그 이후로 건물주는 월세를 턱없이 올려 벌어들이는 수입만큼 월세가 더 많이 나간 지 2달째이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이미 월세가 조금 밀렸었던 터라 그 돈을 겨우 갚고도 높아진 월세를 감당하기에 벅찬 나머지 이제는 가게를 그만 내놓아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 처음부터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 계통이 정년이 빠르기에 퇴직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의 직장 근처 학원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삼형제의 맏며느리이자 손맛이 뛰어나신 저희 어머님의 도움으로 백반집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전 어릴 적에 성북동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셋째 아들 중 장남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장남의 외동아들인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삼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제가 좋아하는 동요를 틀어주셨고 그 노랫소리에 맞춰 유치원에서 그날 배운 율동을 선보이는 날이면 용돈을 주시거나 큰삼촌은 늘 8mm 캠코더로 저의 재롱을 찍어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어린 저의 기억 속에 저희 집은, 아니 할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야죠.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저희 집은 정원이랑 집안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몇몇 계셨었는데 저를 애기도련님 하고 부르시던 그분들도 제가 춤을 추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다 같이 박자를 맞춰 손뼉을 쳐주곤 하셨습니다. 훗날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집은 성북동에서도 몇 안 되는 집 중에서 담벼락이 높은 집으로 10손가락 안에 꼽히던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가족은 부족함 없이 대식구가 다 같이 모여 살았고 매일 웃음꽃을 피우며 집안에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높은 담벼락도 매일 웃음소리로 쉽게 넘기는 행복한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신발을 신고 저희 집에 왔다 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온통 수상한 빨간 딱지를 집안 곳곳에 붙이고 간 이후로 저희 집 어른들은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촌들은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동요 테이프를 틀어주시지도, 막내 삼촌은 제가 춤을 추면 되레 화를 내셨고 그러다 저희 아버지와 괜히 다투시기도 하셨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른들의 표정은 제가 모르던 얼굴로 무섭게 변해져만 갔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서야 제가 나이가 조금 차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늘 사람을 좋아하시고 베푸는 걸 좋아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보증을 잘못 서게 되시는 바람에 집에 압류가 붙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아버지와 삼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탓하였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지 않아 다 같이 속상해서 그랬을 줄로 압니다만 어린 저의 눈에는 그런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께서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몰래 숨겨둔 금고에 남겨놓은 얼마 안 되는 돈과 땅들을 정리해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고 몇 해 지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압류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잘 드시지도 주무시는 것도 많이 힘들어 하셨기에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며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우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집이 압류당한 후로는 삼촌들과 가족들 모두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선 살아생전엔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가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생을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후로 신길동이라는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였고 큰 삼촌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쪽 외곽에 조그맣게 땅을 사
고물상을 차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작은 삼촌은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크셨는지 이내 이듬해 봄을 넘기지 못하시고 할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기에 아버지와 삼촌들의 왕래는 더욱 뜸해졌고 사이도 차츰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끊겨버린 연락들은 서로에게 많은 오해들을 불러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끝내는 제 결혼식에도 오시지 않으셨죠. 가끔은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빚 보증을 서지 않으셨더라면,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아버지와 삼촌들의 관계는 지금 어땠을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조금은 더 오래 사셔 지금 내가 낳은 아이들도 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랬다면 식당을 운영하지도 지금처럼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답답한 상황에서 쓸데없이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요즘이었습니다. 그런 황망한 마음으로 멍하니 주방에 선 채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에게 나갈 겉절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비법 양념에 버무리면 손님들은 한 접시만 드시는 일은 결코 없었죠. 밖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가시려던 손님 한 분이 갑자기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명함을 받아 들고는 주방 쪽으로 저를 향해 잠시 나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대훈아, 누가 널 찾으시는데? 얼른 나와보려무나. 네? 누가요? 잠깐만요. 곧 나가요. 하고 입고 있던 앞치마 차림으로 카운터로 갔습니다. 제가 한대훈인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네. 저는 법무법인 소나무에서 나온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첫째 동생, 그러니까 제 큰 삼촌은 할아버지 집이 압류당한 후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한 후에는 서로 만나지는 않았고 저희 결혼식에조차 오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아버지 장례식장이었죠. 그래도 어릴 적에는 삼촌 하며 곧잘 따랐던 큰 삼촌께서 보낸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를 찾아온 이유는 삼촌이 할아버지께서 나눠주신 돈으로 경기도 쪽에 땅을 사서 고물상을 차리셨고 그 후에 어느 정도 큰 수익을 거두셨으나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자식이 없는 큰 삼촌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아 후계를 두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낯빛이 어두워지시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꼭 의사를 붙잡고 묻는 것처럼 그 명함을 준 이에게 물었습니다. 치매 초기에 지병도 있으십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여행도 즐기셨었는데 넌 어릴 때라서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널 데리고 집 뒤쪽 낮은 산으로 등산도 참 많이 다니셨었단다. 첫조카라고 너를 참 예뻐하셨지. 아직 나이가 칠순이 안 되셨을 텐데 얼마나 고물상에서 고생을 하셨기에. 어머니께서는 말끝을 흐리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때는 할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병환으로 전원 생활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셨고 이내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으셨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같이 살았던 때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저 세상으로 가시었고 상황이 안 좋아 그런 것이지 어머니께서도 진즉에 나쁜 기억은 없다고 하셨었죠. 하지만 삼촌들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조카인 제 결혼식에도 왕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각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기로 한 저희 가족들은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은 갖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온 연락에 기꺼이 저는 주중에 그나마 손님이 덜한 날로 시간을 잡아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삼촌의 고물상은 변호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규모가 있어 보였습니다. 오던 중 들렸던 식당에서 길을 물었을 때도 그 지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까지도
부지런한 삼촌을 익히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 타지에서 오는 사람이 고물상을 하면 텃세도 부리는 모양인데 삼촌은 여간 고물을 대하는 게 깐깐하다 하여 이 바닥에선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물상 뒤쪽으로는 고물상과는 대조되어 보이는 조그맣지만 세련된 신식으로 지어진 주택이 있었는데요. 잔디도 꽤나 잘 보살핀 흔적이 곳곳에 있어 아담하지만 견고하게 가꾸어진 모습에 훨씬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팡이를 짚으신 삼촌이 나오셨습니다. 오래전 삼촌의 얼굴 그대로이신데 주름과 머리카락이 세월이 흘렀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삼촌은 처음엔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제가 대운이라고 말씀드리자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다가 이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삼촌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지나온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삼촌은 예전 기억이 떠오르셨는지 2층으로 올라가셔서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박스를 열자 그 안에는 꽤 보관이 잘 되어 있었지만 딱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투박한 비디오에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는 같이 보자 하셨습니다. 삼촌이 틀어주신 비디오에는 흐린 화질에 어린 제가 춤추자 온 가족들이 박수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압류할 당시 비디오 테이프이며 캠코더며 모두 압수당할 뻔했었지만 이것만큼은 지켜냈노라고 말씀하시는 삼촌의 표정은 어딘가 결연해 보이기도 슬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화면 속에 잠깐씩 비춰지는 성북동 거실에선 웃으며 박수치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들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삼촌의 집 거실엔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중년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저를 찾아온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주머니께 점심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하고는 저에게 고물상을 구경시켜주겠다며 잠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보았던 고물상이 전체 규모는 아니었고 마당 뒤편의 넓은 대지가 다 고물상인 것이 마치 신기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어린 나를 데리고 동산을 갔을 적 이야기, 그곳에서 벌을 보고 놀란 나를 업어주었다던 이야기 등 제가 어렸을 때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삼촌의 웃으시는 모습에서 어쩐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보이기도 하였고 아버지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는 바람에 밥을 먹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였습니다. 그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꾸만 대운이 너는 어릴 때 고기를 참 좋아했어 하시며 제 앞으로 갈비찜이 담겨있는 그릇을 밀어주시는 삼촌께서 아프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삼켜가며 꾸역꾸역 밥을 먹고 모두 식사를 마치고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삼촌의 자식이라며 저의 사촌 동생들이었습니다. 어려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겠지만 얼굴이 전혀 낯이 익지는 않았습니다. 여자는 몇 번 이곳을 찾아왔었는지 도우미 아주머니와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반면 저를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해 보였고요. 웃으며 인사를 건넨 저를 못 들은 척 무시하는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미묘한 신경전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인사 대신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다가가 따로 서재로 건너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는 이내 한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목소리가 큰 남자 조카의 언성이 높아질 때만 대략 어떤 얘기인지 짐작이 가는 정도의 얘기들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물론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들은 삼촌의 고물상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전 이 상황에서 그동안 그들 사이에 계셨을 아픈 삼촌이 딱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삼촌이 벌떡 일어나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아니야. 당장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누군가한테 다급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인즉슨 삼촌께서는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본인께서 20년 전에 고물상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신다고,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재산을 상속해야 하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 부른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사촌 동생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아직은 삼촌의 재산이고 당연한 것은 아니었기에 집에 계신 어머니와 아내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당장 건물주로 인해서 가게 세에 허덕이고 있기에 상속이 반가운 일임엔 틀림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삼촌의 건강이 우선이고 사촌들의 저런 행동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아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도와주시려고 좋은 일이 생긴 거라고 반색하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밝게 웃으셨습니다. 아내도 일부러 티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가게 때문에 속 끓이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 모두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 고마움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 댁에 다녀온 이후로 가게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아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그동안 못 다닌 외식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도감도 잠시. 며칠 후 삼촌의 가사도우미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물상 부지의 땅은 이미 처분되어서 월세를 내고 있었고 그 월세를 내는 것도 밀려 주택마저도 경매에 잡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변호사와 짜고 유산 상속을 통해서 빚과 치매에 걸린 삼촌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본인도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떠나려고 하면서 그냥 이대로 가기엔 양심에 걸린다며 저에게 미리 귀뜸해주는 것이라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저희 가족들이 현재 힘들다고는 하나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촌을 안타까워하시며 삼촌이 너를 첫쪽하라며 가장 사랑하셨으니 네가 모셔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빚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아직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아껴놓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도 엄마한테 있으니 그걸로 어느 정도 갚아드리자고 하시면서요. 저는 곧 쉬는 다음 주에 삼촌이 계시는 집에 내려가 보았지만 삼촌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고물상 직원에게 물어보자 삼촌께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 후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도착한 변호사님이 다른 두 조카는 유산 상속 포기를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전 직원이 얘기해준 병원을 물어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간 병원 복도 끝 6인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왠지 초라해 보이는 삼촌이 계셨고 저를 보자 많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떠난 줄 알았는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손을 잡으며 삼촌, 힘들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가족이 뭐예요? 삼촌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다 같이 기뻐하고 때론 아픔도 다 같이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삼촌,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다는 거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삼촌을 보고 싶어 하시고 모셔오라고 하셨고요. 저랑 같이 올라가세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지내요. 그러자 삼촌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지팡이도 안 짚고 뚜벅뚜벅 문으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린 채 멀뚱히 보고 있자 삼촌은 뭐하니? 빨리 가자며! 어여 나와! 하시는 거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의아해하는 저를 데리고 삼촌은 의사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아직 자세한 결과는 기다려봐야 하는데요. 매년 검사 받으시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운동 잘 하시고요. 혈당 수치가 좀 안 좋긴 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드시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삼촌 치매 지병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삼촌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어제 입원하셨던 거였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검진 결과는 너무 건강하다고 하시네요. 물론 치매도 아니고 말입니다. 삼촌은 배고프시다며 저희 식당으로 가서 어머니께서 해주신 예전에 다 같이 먹던 집밥이 너무 간절하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하실 뻔하면서 삼촌은 한순간에 당신께서 사고로 떠나게 되면 유산 문제로 조카들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사람을 시켜 모두의 안부를 확인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은 작은 삼촌의 자녀들이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자주 삼촌네를 오가며 뒤로는 도박, 경마, 유흥을 즐겼던 조카들을 보면서 조카들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치매에 죽을 병에 걸린 삼촌을 기꺼이 받아줄 건지 알아보고 싶으셨다고. 행복했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삼촌께서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였으나 그때 받은 재산으로 오늘날의 재산을 형성하고 나니 삼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투자 유혹이나 손 내미는 사람들을 뿌리치기 힘드셨기에 이제는 다 이해하시고 그 당시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속인 건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곤 너무 고맙다고도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한 삼촌은 어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는 제육볶음에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하셨습니다. 그 옛날 시어머니한테 배우신 어머니의 음식 솜씨에서 삼촌의 어머니이신 할머니의 맛이 난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의 사는 이야기와 가게 사정들을 들으신 삼촌은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셔서 제 식당의 건물주를 찾아가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을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어머니와 이곳에서 맛있는 백반으로 마음 편하게 장사하라고 하시면서요. 삼촌은 이제 주말이면 자주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가시곤 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촌이 저를 데리고 등산을 가셨듯이 이제는 제가 어머니와 삼촌을 모시고 이곳저곳 주말 나들이를 가곤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신 삼촌과 어머니와 아내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옛날 비디오 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길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